학생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와,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시작되는군요. 네, 모두 건강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름방학을 앞두고 건강하고 또 알찬 여름방학이 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면은요, 여러분들이 여름이면 이제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많이 놀러 갈 텐데요. 일단 계곡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물놀이의 기본은 여러분 심장의 먼 곳부터 신체에 물을 적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반드시 손과 발부터 물을 적시고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계곡에서 맘대로 점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작년에 한 대학생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네,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혀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요 절대로 네, 함부로 다이빙을 하는 행동들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그 보는 장면은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가 났던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은 누구인 줄 아시나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비중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확률이 낮아요. 하지만 수영을 잘한 사람은 내가 잘한다고 믿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갑작스러운 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또 갑작스러운 그 물의 깊이가 깊어진다든지 이런 변화로 인해서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수영 잘한다고 과신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키보다 깊은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름철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폭염입니다. 네, 살인적인 더위가 여름방학에 이제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런 더위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야외 활동은요, 낮 2시부터 4시까지의 상황에서는 모든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야외에 있을 때 머리에 조금이라도 어, 두통이 오고 구토감이 생긴다고 치면 네, 곧바로 실내로 들어가 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 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또 정신이 갑자기 혼미해지거나 의식을 잃는 상황이 된다면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 또 119에 신고를 하고 또 적절한 그 조치를 통해 병원에 가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또 가족 단위로 펜션 등의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여행지 숙소를 잡을 때는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장기간에 걸친 장마로 인해 산에 그 비탈길, 산등성이의 지반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산 비탈 아래에 있는 펜션의 경우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집이 매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에 또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숙소를 잡을 때는 부모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산 아래와 같은 위험한 환경의 숙소에 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나서서 의견을 부모님께 많이들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그 여름방학 안전 상황. 자, 이런 상황은 꼭 여름에만 해당하진 않습니다. 언제든지 해당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시나요? 네, 물론 초록색 불이 켜지면 당연히 건너야 되죠. 다 알고 계실 텐데.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초록불이 건넜다고 신호등이 켜졌다고 초록불에 건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차도에는 운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자들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느 때는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당연히 초록불이니까 운전자가 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운전자는 부주의로 인해서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 바뀌는 것을 늦게 발견한다든지 너무 과속을 하고 달려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횡단보도에서는요. 여러분이 횡단보도 건널 때는 초록색 보고 건너는 게 아닙니다. 1, 2초 정도 여유를 갖고요. 반드시 차량 방향을 확인해 주세요. 차량이 서행으로 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때 차가 멈추는 그런 시점을 확인하고 그때 건너주셔야 되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사고들 많이 일어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예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만 보고 건너다가 바로 앞에 불과 5cm 앞에 버스가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머리 부딪힐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많이 일어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그 성과 관련된 디지털 그 성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화장실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찰칵, 철컥. 네, 화장실에서 또는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서 몰래 촬영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그 형사상의 처벌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화장실에서는 어떠한 촬영 행위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꼭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크게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카메라로 몰카를 촬영한다든지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고 유포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의 영상도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 범죄 행위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네, 관련 아주 강력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그 촬영과 관련된 죄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자, 관련된 법에 따라 성적인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요거 꼭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그 실제 사례인데요. 자, 다른 학교에서 일어난 사례인데 여러분 딥페이크 아시죠? 네, 딥페이크라는 것은 특정인의 얼굴과 또 그 사람과 관련 없는 다른 그 제3자의 특정한 신체 부분을 말하자면 포토샵을 이용해서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걸 말하죠. 자, 이것을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인을 모함한다든지 또 성적인 그 비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것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상당한 그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떠한 딥페이크 행위도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여학생 특정 반에 들어가서 그 여학생 체육복을 꺼내가지고 여학생의 체육복을 입고 또 이것이 아무개의 체육복이다. 네, 이런 식으로 글을 써가지고 또 SNS상에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절대로 허락받지 않는 남의 교실에 들어간다든지 허락받지 않고 남의 옷을 입고 그 불순한 행위를 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 소위 뭐 야동이라 그러죠.
네, 말이 야한 동영상이지 사실은 그것은 명백한 올라오는 영상들은 불법 동영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지한다든지 또 그것을 유포시킨다든지 했을 때 그것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불법 영상을 올린 범죄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범죄 속으로 네, 빠져들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몸캠 같은 거죠. 네, 어떤 인간의 어떤 자극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몸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순간의 호기심으로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면, 네, 어느 순간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프로그램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깔게 되고요. 자,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던 모든 정보들은 범죄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범죄와 관련됐던 여러분이 제공했던 사진들 있죠. 네,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 범죄자가 아빠, 엄마, 친구들에게 다 뿌리겠다.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다. 절대로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 깔아라, 저 프로그램 깔아라 그랬을 때 절대로 까시면 안 돼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학생들이 잘 빠지기 쉬운 유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그 도박 사이트, 그 해마다 이런 도박 사이트에 관련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포츠 토토라고 있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제 성인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포츠 토토나 스마트폰 불법 도박 사이트 여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도 원치 않게 그 금액이 점점점 커지게 돼요. 네, 도박판의 판돈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30만 원 빌리고 50만 원 갚은 사채 쓰고 심한 경우 아파트 한 채 날린 사례도 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포츠 토토나 불법 사이트 도박을 하게 되면 보통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친구한테 또 금전적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금액이 1, 2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대, 30만 원 이렇게 점점 커지다 보면 친구와도 불화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주 큰 모습으로 학교폭력에 연루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으로 인해 학교 생활을 더 이상 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부모님께 큰 부담을 드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혹시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요. 또 1336이라는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꼭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요거는 실제 사례들인데요. 네, 불법 사이트 접근했다가 이렇게 500만 원도 네, 버리고 또 1억 버린 사람도 있고요. 2천만 원, 350, 1200 네, 이런 식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커집니다. 불법 사이트 철저히 배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중고나라라고 아시죠? 네, 네, 이렇게 된 사이트 우리나라 최대 네이버 카페에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아주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런 미끼를 이용해서 이 중고나라에서 사이트의 사기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발 70만 원짜리 신발을
이렇게 구입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받은 것은 벽돌이 담겨서 온다든지 이런 뭐 대표적으로 이런 사기의 유형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중고나라에서 물건 구입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그 사기꾼하고 카톡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카톡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혹할 만한 말들을 많이 던져요. 뭐 안전 결제니 네이버 결제니 공신력이 있는 듯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여러분이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심리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계속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그 물건 거래를 할 때는 면대면 거래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에서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장소에 만나 거래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사기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고나라에서 그 사기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유도하는 게 네이버페이라고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네이버페이를 사이트를 연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림 많이 보셨죠? 완전히 네이버 그 공식 페이지랑 똑같잖아요. 자, 근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네이버 공식 페이지가 아니고요. 네이버 공식 페이지를 아주 교묘하게 아주 진짜처럼 그 본뜬 그런 그 거짓 화면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이런 화면이 뜬다고 공신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그 사기일 확률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모님과 그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 또 친구와 카톡 대화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카톡의 아이디나 또 개인정보는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 볼까요? 네. 엄마, 일어났어? 네. 지금 이게 자식이 이제 엄마한테 연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엄마는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네. 당연히 여기 자식의 이름으로 떴겠죠. 그래서, 응, 왜? 네. 그때 이제 또 이런 문자가 엄마한테 갑니다. 60만 원 넣어줄 수 있어? 엄마 어제 그 통장에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자,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카톡에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써가지고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자식이 보낸 거라고 100% 생각하세요. 네.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그 카톡의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자, 그래서 저도 돈을 보내줄 것 같습니다. 자,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카톡상으로 누군가 가족의 이름으로 돈을 보내달라든지 휴대폰 액정이 안 돼서 카톡만 되니까 뭐 또 통장에 돈을 넣어달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기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급한 상황이라면 부모님과 어떤 약속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아빠의 생년월일은 뭐 이런 식으로 카톡상에 어떤 급한 금전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는 부모님과 약속을 정해서 그 답이 나와야지만 그 금전적 이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카톡만 보고 금전적 이체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님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카톡에 오는 카톡의 그 발신자들이 꼭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범죄자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삼촌 잘 지내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사기치는 계정 사칭 후 지인에게 금전 요구하는 그런 카톡들이에요. 카톡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 내용들을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여기는 약간 재밌는 내용인데요. 네.
카톡상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면대면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지금 얼굴로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이건 약간 오해가 생긴 상황이긴 하지만 사기 상황은 아니지만 얼굴로 안 보다 보니까 카톡상으로는 여러 가지 오해가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로 카톡과 관련된 금전적인 것들은 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또 카톡상으로 여러분들 친구와 또 대화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카톡 대화는 상대방의 완벽한 감정이나 또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톡상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자를 보냈을 때 상대방은 그거를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와 카톡을 보낼 때도 좀 순화된 표현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자체가 친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친구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카톡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 내용들은요.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톡상으로 무엇인가 발언을 한 것은 기록을 남긴 것은 이게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카톡상에는 범죄가 될 만한 것들은 남기지 마세요. 한마디 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비하 표현 아니면 제3자에 대한 비하 표현이라도 그것은 증거로 남게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SNS 상에 남을 욕하는 표현들 쓰지 말기를 꼭 부탁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비단 여름에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친구와의 사이에서 아니면 제3자와의 사이에서 뭐 길을 가다가 누구랑 어깨를 부딪혔네요. 자, 근데 저 사람이 먼저 나를 때렸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보니까 내가 등치가 더 크네요. 저 사람은 등치가 작고, 자, 그럼 그때 때려야 되나요? 네, 그런 의협심 발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날 때리면요. 배우가 되세요.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세요. 과감하게 넘어지세요. 그리고 아이고 배야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는 순간 상대방의 여러분을 때린 범죄 행위는 그만큼 더더더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고 내가 주먹이 더 세다고 내가 때리잖아요. 네, 그 순간 선빵은 상대방이 했죠. 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다면 그 얘기는 달라져요. 물론 상대방도 당연히 범죄 행위를 먼저 일으켰으니까 범죄 행위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보복을 했을 때는 똑같이 쌍방폭행이라는 상황으로 경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좀 보호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날 때리면요. 좀 헐리우드 액션도 필요하지 않나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에게 맞았다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근데 이번에는 너무 뭐 나한테 위협을 강하는데 무슨 둔기를 가지고 오네요. 흉기나 둔기를 가지고 접근하네요. 자, 그럴 때는 100% 도망가세요. 거기에 맞서서 용기 있게 해볼래? 이렇게 하다가 더 큰 사고 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안전이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폭행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네, 지혜롭게 잘 행동을 해주셔서 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가 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전염병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 인근 학교에서도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일어난 사건들 보니까 학생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친구와의 접촉할 때 PC방 또 음식점 이럴 때 뭐 사고 일어나겠어?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가벼운 접촉, 가까운 사이에서 전파가 되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파가 되고 가족들에게도 전파가 되고요. 네, 또 우리 지역사회가 더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불필요한 공공장소에는 여러분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게 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꼭 잊지 말고 또 대화할 때도 네,
사회적 거리 지키면서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철에 물놀이에 가게 됐으면 거기에서도 네, 코로나 안전수칙은 꼭 지켜주셔야겠죠. 네, 물놀이, 텐트, 물 돗자리에서도 2m 이상 거리 설치하고 여러분이 생활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또 그 물놀이장 워터파크에 보면 수건들이 마른 수건 나오잖아요. 자, 근데 다른 사람의 손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물놀이장 갈 때 수건 같은 경우도 집에 있는 개인 수건 휴대하고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또 여러 사람이 노출된 환경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이제 이런 행위들은 여러분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즐거운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아무쪼록 2주 남짓한 방학 여러분이 알차고 건강하게 잘 힐링하고요. 또 미흡한 학업이 있었다면 학업도 보충하고 또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9월 달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생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름방학 건강하게 보내세요.